마음 근력 훈련과 알코올. 마음 근력을 강화하려면 전전도 비절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도록 자극하는 훈련을 통해서 특히 내적 전전도 비절, 내적 전전도 비절과 편도체 간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음 근력 훈련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독자라면 이와 관련해서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전전도 비절 기능 억제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능 억제제는 바로 알코올이다. 서른석이 전전도 비절 기능을 억제한다. 전전도 비절은 동물적인 본능이나 충동성,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러한 억제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알코올이다. 서른 전전도 비절의 편도체 억제를 하게 되어 편도체가 통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마디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않은 채 분출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술 한 잔 마시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착각은 주로 여러 사람과 어울려 마시는 상황 때문에서 발생한다. 사람들과 기분 좋게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격성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술을 마시면은 감정 조절. 인간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안화 전도 피질을 포함한 전전도 피질이다. 그런데 이 전전도 피질을 얻어먹는 것이 술이다. 술. 그러면 술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전전도 피질을 마구 활성화될 때, 너무 행복할 때다. 술은 기분을 좋을 때 마시는 것이지 기분 나쁠 때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주 기쁜 일이 생겨서 축구하고 싶을 때 행복한 마음에서 들뜨지 말고 기분을 좀 가라앉히라는 뜻에서 축가주를 한 사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이다. 특히 이제부터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 피질을 강화하려는 독자라면 적어도 마음 근력 훈련을 하는 동안에 만큼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좋다. 마음 근력 훈련에서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자,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가능한 이유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주어로서 나와 목적으로서의 나는 동일한 존재인가 아닌가? 다른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마음 근력 향상에 왜 내면 소통 훈련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다. 자기 동일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서 콩으로 자라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콩에서 팥이 나온다든지 나방의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콩 한 알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 나방의 번데기가 스스로 나위 성충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유전자 조작 등으로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과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사람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 동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체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이 하나의 실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고 환상임은 현대 내각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졌다. 나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실체의 복합물이다. 게다가 이러한 여러 실체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나라는 자의식은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능이며 현성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나는 자동차라는 실체보다는 자동차의 달리기에 해당된다. 자아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 그 자체다. 자아는 어떤 실체는 사물이 아니다. 많은 학자가 자아 또는 흐르는 자의식을 지속적인 스토리텔링 그 자체로 본다. 의식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구성해낸다. 의식의 본질은 이러한 플롯 만들기에 있다. 마틴 콘웨이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일과 기억이 자아 구성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을 자아 기억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내가 생각도 하고 소통도 한다 고 느끼지만 사실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나라는 실체도 마찬가지. 네가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나라는 실체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드가 말하는 일관화된 타자로서의 나이다. 타자로서의 나는 단 하나의 고정체된 실체라는 환상. 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인 이유가 있다. 우리 부모님, 나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복수의 자아에 관한 내각 연구 사례들을 보자. 우리는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정추 시스템과 청각정보를 처리하는 청각정추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시각정보, 청각정보 또 처리하는 시스템은 ACC 전방 대외성 기질이 있다. 제이수는 시각정추와 ACC가 연결하는 부위가 많이 손상된 상태. 손상이 돼. 제이순의 사례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단일 개체가 아니며 여러 일차적인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이차적인 상위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각정추의 일차적인 부위가 손상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1970년대 바이스크란츠가 발견한 환자 C와의 경우 왼쪽 시각정추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오른쪽 영역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벽에다가 빛을 쏘아도 G와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빛의 위치를 손으로 짚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짚어보라며 투덜대었다. 그런데 추측을 해서라도 빛의 위치를 짚어보려고 하자 빛이 있는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 G와이는 아무데나 대충 짚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빛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던 것이다. 환자 G와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시스템인 시각정추와 상위 시스템인 의식정추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손상된 상태였다.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의 시신경에서 두정엽으로 직접 연결되는 일차적인 연결망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이다. 배경자와 내면 소통. 경험자와 배경자. 내가 의식하고 통제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행동은 나 자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주어로서의 나는 자의식 표면에 떠오른 나 자신일 뿐이다. 내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 또 다른 나는 의식 저 뒤편 혹은 저 아래 어딘가에 숨어있다. 지금 오늘을 들어서 당신의 왼쪽 가슴에 대보라.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나의 심장을 뛰게 해야겠다는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의 심장 박동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심장뿐만 아니라 당신 몸의 여러 기관이나 세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물론 감정의 유발까지 모두 당신 자신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조차 없다. 이처럼 나의 자의식은 나라는 실체에 있어서 지극히 일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다. 합리적인 이성의 소유자라면 물론 내 이름이 데니스인이 덴티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의식 차원의 이야기다. 잠재의식에서는 어려서부터 계속 불려온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직업이나 이성에 왠지 끌리게 된다. 잠재의식에 나는 데니스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고정되고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유사성 효과는 자의식 저편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증거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자의식 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나다. 이 나는 내 의식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자아다.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고 피곤함을 느끼고 잠을 자는 나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몰입하거나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저 내가 무엇을 한다고만 느낄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밥을 먹을 것이고 나는 특정한 곳에 언제까지 가야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의식에 드러난 나가 곧 자아인데 자아는 기억 덩어리이고 따라서 이야기의 덩어리다.
자아를 이루는 모든 기억은 이해하기 형태로 저장된다. 내가 무언가 의도를 갖고 행동할 때 그런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다. 이 나는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나라는 실체로 드러난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드러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드러나는 나 혹은 옆에 있는 나의 뒤에는 항상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있다. 또 다른 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나, 즉 경험자를 언제나 뒤에서 지켜본다. 이렇게 드나드는 나의 뒤에 항상 나를 지켜보고 배경으로 존재하는 좀 더 근본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를 배경자라고 한다. 이처럼 내 의식과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나서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험하는 나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나이고 경험하는 나이다.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지켜보는 나이다. 경험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 배경자 알아차리기. 우리는 배경자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으나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거나 인지할 수는 없다.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식 대상이 아니기에 의식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의 세계에서 나는 자의식을 지칭하지만 실제로 나는 자의식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존재다. 자의식 밖에 있으면서도 자의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배경자이다. 나의 뒤에 있는 나인 배경자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경자를 잊은 채 살아간다. 배경자. 지금 당신의 배경자를 발견해보자. 사실 배경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있다 독서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알아차림의 순간 당신에게는 책 읽기를 하는 자와 책 읽기를 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두 자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정서는 변하지 않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일종의 환상이자 몽상이고 거품이자 허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과 분노는 즉시 사라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하나의 견고한 실체로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견고한 실체가 아니다. 스쳐지나가는 봄 같은 존재이고 물거품이나 이슬방울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며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러한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깨달음에서 깊은 평정심을 얻게 된다. 그래야 편도체는 차분해지고 전전도 표절은 활성화된다. 그래야 깊이 있는 내면 소통이 가능해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마음 권력이 강화된다. 배경자와 진정한 나. 배경자와 경험자의 관계는 영화관의 스크린과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비교할 수 있다. 배경자는 스크린과도 같다. 스크린은 항상 거기에 있으며 그 자체에는 어떤 이미지도 색깔도 모양도 없다. 그러기에 영상기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다양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다.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 내용이 바로 경험자이다. 스크린 위에 시시각각 나타나는 영상은 우리 의식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경험이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스크린을 바라보면서도 영화에 집중하느라 스크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크린이 거기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알아차릴 수 있다. 배경자와 경험자와의 관계는 바다와 파도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바다는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그렇게 존재한다. 시각각 변화하는 것은 바다의 표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다.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는 그 파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 파도와 저 파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개별적인 파도는 곧 사라지고 만다. 파도와 바다는 서로 구분되지만은 그러한 구분은 일시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구분은 아니다. 바다와 파도는 실상은 동일한 존재다. 파도가 일렁이는 것은 바다의 수면에서 뿐이다. 수면 아래는 거대한 바다가 고요하게 존재한다. 깊은 바다 속에는 고요함과 평화가 존재한다. 마치 스크린 자체는 아무런 영상도 없는 것처럼 배경자아는 그 자체로서 평화롭고 고요한 존재다. 배경자아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때로 신호 목소리같이 들려오기도 한다. 또 누군가에는 마음속 저 깊은 곳 어디선가 울려오는 내면의 소리며 혹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는 시선으로만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내가 나의 마음 작용과
감정을 지켜본다고 할 때 그 지켜보는 주체가 바로 배경자다. 호흡을 가다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흘러가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볼 때 우리는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내각에서 외부 사물이나 사건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 진정한 나는 자의식 뒤에 어딘가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배경자임을 통찰력 있게 노래하는 시가 하나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기도 한 후안 라몬 히메네스가 쓴 나는 내가 아니다 라는 시다. 그는 이 시에서 내 뒤에 있는 진정한 나를 내가 알지 못해도 늘 내 옆에 있는, 때로 내가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의 힘. 나라는 실체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라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아는 이야기 덩어리다.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소통한다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경험을 재구성한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이야기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새로운 내면 소통 방식을 체득하고 습관화한다는 뜻이다. 나와의 소통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자신은 내 기억의 덩어리고 그 기억은 일화 기억의 집중물이다. 그리고 일화 기억의 본질은 경험에 관한 내 스토리텔링 그 자체이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스스로 나는 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진정으로 말하면 실제로 온몸에 힘이 빠진다. 이처럼 내가 나에게 일으키다라고 진심으로 선언하는 것에는 절대적이고도 즉각적인 힘이 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다. 내가 나 자신에게 있는 하는 이야기 말대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와 소통하고 건네는 이야기의 힘은 이미 다양한 개념적인 틀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자기가치의 연구에서는 보통 다양한 영역에 관련해서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 짧은 글을 쓰게 한다. 이처럼 셀프 토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자기가치 확인은 효과적인 마음 근력 훈련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마음 근력 훈련. 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존재다. 나의 의식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다. 나의 생각, 의도, 의지, 계획, 마음 등등은 모두 다양한 종류의 내면 소통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마음 근력 훈련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내면 소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결정이 된다. 자기 동기력이 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서의 의식은 양원 의식의 붕괴와 의식의 탄생. 의식의 본질에 관해서 탐구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마이클 가자니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 제임스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식이 생기는 것은 언어의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의식이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자의식을 생성해냈다는 것이다. 문자가 존재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는 생각의 본질은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 어디서나 다 들린다. 목소리도 360도 퍼져나간다. 인과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다. 인과성이나 논리성은 글말의 본질이지 입말의 본질이 아니다. 목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단선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도 없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서로 울림을 주고받는다. 자네와 우네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한다. 과거에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내 머릿속에 떠돌기도 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면 소통이다. 이것이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양면적인 마음이다. 원시시대 인간의 의식 속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해서 떠들었다. 문자의 발명은 인류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읽게 되면서 인류는 차츰 순차적이고 단선적인 사유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문자는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는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순서대로 쓰이고 순서대로 읽히기 마련이다. 이런 방향성은 자연스레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구조를 낳게 되었다. 이처럼 인류의 소통 방식이 입말 문화에서 글말 문화로 바뀌면서 인과적이면서 논리적인 사유가 마치 자연적이면서 당연한 것처럼 널리 확산이 되었다. 현대인에게는 더 이상 순수한 입말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수천 년의 흐름에서 호메로스 입말 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음유 시인을 찾아 나서는 이스마일 카다레의 소설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제인스의 주장에 과연 제인스의 주장대로 인간은 과거에 양원적인 마음을 지녔는데도 불과 수천 년 사이에 그런 분격이 일어났을까? 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호메로스의 서술에서 기초에서 일리아드의 등장인물들이 주체적인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얼른 수긍하기는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우리와 지극히 비슷해 보인다. 물론 그들이 내면적으로 고민하거나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인이라는 인간성은 오히려 근대 소설의 산물이 아닌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다기보다는 호메로스의 근대 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관점의 변화? 제인스가 설명하는 의식의 개념은 일종의 메타의식이다. 내가 무엇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다. 신체 자아의 유사체인 유사자아의 핵심적인 기능은 역시 이야기하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유사자아는 신체 자아가 하는 행동에 자동적이면서 즉각적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유사자아는 나의 행동, 말, 고민, 번뇌를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릴 뿐이다. 유사자아가 바로 의식의 본질이다. 유사자아는 인식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험에 대해서 경험하는 메타의식이다. 의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다마지오나 스타니 슬러스 비롯한 최신 뇌과학자들의 견해와 용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의식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의식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유럽 근대 철학자들에게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의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의식은 객관적인 사물 존재를 경험하는 단일한 훈련의 주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인식 주체가 대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험적인 조건으로 지어지는 것이 객관적인 시공간이라고 여겼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의 조건으로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경험은 시공간 속에서 가능하며 시공간은 그러한 경험의 조건일 뿐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으나 시간 자체는 경험할 수가 없다. 움직이는 물건을 경험할 수 있으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다. 칸트적인 세계관에 따르자면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칸트식의 시공간 개념을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칸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양자물리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여러 발견은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의식에 관한 양자역학의 통찰. 의식에 관한